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네 번째 우리 평가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마 취득세 부분까지 이제 평가답 문제 한번 풀어봤을 건데, 자, 오늘은 이제 어디에 들어갈 거냐면 재산세 쪽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재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문제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죠? 자, 1번 봤더니 과세 대상을 물어봤네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차량. 틀렸죠? 차량은 과세 대상에 안 들어가죠. 우리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는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들어가죠. 자, 2번을 봤더니 주택을 포함한대요. 건축물의 범위에는 아니죠. 포함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과세 대상에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주택을 따로 구분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 건축물 안에 주택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을 봤더니 부수토지로 본대요.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틀렸죠? 우리가 부수토지는 무조건 몇 배? 10배. 4번을 봤더니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한대요. 무엇은? 토지와 주택은. 틀렸죠? 별도합산이다, 분리과세다, 별도합산이다, 종합합산이다라고 구분하는 것은 뭐에 한해서만? 토지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대요. 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구가 나왔을 때뿐이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용주택을 판단을 할 때 주거와 주거 외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문장이 나와요. 주거와 주거 외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무슨 주택이에요? 겸용주택인데 그때 주거 부분을 주택으로 보고 주거 외유 부분은 주택이 아닙니다. 근데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그게 1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50% 이상이 돼야죠. 꼭 틀리게 낼 때는 여기를 동을 하고 내요. 동, 1동이라고. 1동 나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죠. 자, 2번 문제 봤더니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이랬습니다.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0.07%짜리가 있고 0.2%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어요. 그때 0.07%짜리는 농지, 목장, 임야 등이 있고 0.2%짜리는요. 공장, 염전, 터미널 등이 있죠. 그 다음에 4%짜리는 무조건 사치성이고. 자, 그럼 보죠. 자, 1번을 봤더니 농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농지 나왔을 때는 꼭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하셔야 되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지 법인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느 지역인지. 그래서 봤더니 법인이네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종합합산이죠. 이건.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는요. 6개밖에 없어요. 농어촌공사,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 복지단체, 매립간척, 종중 요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눈치껏 찾아봐도 그런 말 없잖아요. 자,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했대요. 농산물 가공을 주업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영리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리 목적의 법인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죠. 자, 2번을 봤더니 종중 나왔습니다. 자, 농지 나왔는데 종중 나왔어요. 종중 나오면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3번을 봤더니 목장 나왔네요. 자, 목장 나왔으니까 뭐 확인하셔야 되느냐? 초가자가 있는지 없는지. 없죠? 초가자 없죠? 그 다음에 지역을 보죠. 도시지역 밖에 있대요. 도시지역 밖에 목장이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분리과세. 자, 4번을 봤더니 무슨 단어가 딱 눈에 띄어요? 공장이 딱 보이네요. 자, 공장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초과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왜냐하면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종합합산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초가자가 없네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보셔야 되느냐?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봤더니 군 지역에 있다네요. 그러면 군 지역에 있는 공장은 공장 맞죠? 그러니까 분리과세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회원제 골프장 나왔네요. 사치성이면 당연히 분리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여러분들 특히 공장 같은 경우 나왔을 때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은 일단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종합합산으로 빼셔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이 없다? 그러면 지역을 보세요. 군 지역이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정상적인 공장으로 봐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지만 만약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상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별도 합산이 되는 거예요. 잘 보시고. 자, 3번 문제를 보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요. 건물이 있거나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예요. 자, 그래서 보죠. 1번 봤더니 자, 공장 나왔습니다. 공장 나왔으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뭐부터 확인해라? 초과. 초과라는 말 없죠. 두 번째는 지역. 봤더니 상업지역이네요.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은 뭘로 봐라? 상가로 봐라. 그래서 이건 별도 합산이죠. 자, 2번에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스키장이 나왔습니다. 자, 스키장용 토지는요. 스키장이나 골프장이 나오면은요. 이건 사업용 토지로 봐야 돼요. 그죠? 스키장이나 골프장은 사업이니까. 그래서 별도 합산이고. 3번에 봤더니요. 견인차 보관용 토지래요. 차 보관용이래요. 그러면 결국 주차장이죠. 이것도 사업용이니까 별도 합산이고. 4번에 봤더니요. 터미널이 나왔습니다. 터미널도 원래는 사업용인데 터미널만큼은 공익성이 강하다 그래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거죠. 0.2%짜리 분리과세.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제가 일부러 이 문제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5번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5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차고용 토지라고 돼 있어요. 차고용 토지가 나올 때하고 터미널이 나올 때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둘 다 공통점이 자동차 운수사업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딱 나왔을 때 터미널용 부지하고 차고용 부지를 구분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터미널에 갔을 때 매표를 하고 표를 끊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쇼핑도 하고 이곳은 전부 다 터미널용 토지인 거고 버스가 들어와서 차를 대고 있는 곳은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건 전문적인 사업용으로 봐서 그 차고용 토지에 대해서는 뭘로 보느냐면 개인 사업용으로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합산 토지예요. 요거 헷갈리지 마라 그래서 일부러 지금 내놓은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죠. 자,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토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1번을 보니까 농지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 농지냐? 복지사업자가 혜택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죠. 분리과세. 몇 프로짜리? 0.07%짜리. 자, 니은번을 보죠. 니은번을 봤더니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100분의 2에 미달했다. 딱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100분의 2에 미달했다.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건물값이 땅값 대비 2%가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일단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조그만 꼬마 건물이 있는 거예요. 땅값 대비 2%가 채 안 되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건물이 있으니까 뭘로 봐야 돼요? 사업용으로 봐야죠. 단 기준 면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바닥 면적을 따진다고요. 그래서 바닥 면적까지는 건물이 있는 부분이니까 사업용으로 봐서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물이 없는 부분이니까 종합 합산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이래요. 건물이 있는 부분이다, 없는 부분이다? 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건 종합 합산 토지가 되겠죠. 자, 3번에 봤더니 국방상 목적이래요. 국방상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공장이.
자, 공장이 국방상 목적이면 이건 분리과세 혜택을 줘요. 몇 프로짜리냐면 0.2%짜리예요. 국방 목적이면 공익 목적이잖아요. 단 그게 공장 자체가 있기 때문에 군수공장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도 수익사업을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 국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니을번을 봤더니요. 자동차 운전학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학원은 사업용이죠. 땅을 놀리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별도 합산 토지가 되겠죠. 자, 그럼 보죠. 과세 대상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기업번은 분리과세고 니은번은 종합합산이고 디귿번은 분리과세고 미음번은 별도 합산이니까 같은 것은요. 기억하고 디귿번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를 구분을 좀 해봤는데 토지분 재산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느냐면 일단 분리과세 토지는 일단 기본적인 건 외우셔야 돼요. 0.07%짜리의 농지 목장 임야, 0.2%짜리의 공장 염전 터미널, 4%짜리에는 사치성. 이걸 제외한 나머지 토지 중에 건물이 있거나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그 외의 나머지는 전부 종합합산. 이렇게 딱 기본적으로 잡으시고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계속 정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하나씩 문제 풀면서 또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아, 이건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하나씩 보시면서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부터는 이제 납세의무자 문제인데 납세의무자 문제.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납세의무자는 어차피 시험지에서 되게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본다 그러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원칙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다. 그게 공유재산일 때는 지분권자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요. 균등한 것으로 봐야죠. 그리고 주택으로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은 올해부터 바뀌었죠.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고 수탁자는 체납액에 대해서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채비제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공부상 소유자, 상속인데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면 주된 상속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사용자, 국가, 무상이 나오면 매수 계약자, 그리고 수입이 나오면 수입하는 자. 연대납세의무 있다 없다? 없다. 딱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보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래요. 자, 1번 보죠. 사용자한테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자, 우리 사용자가 나오려면 전제 조건은요. 딱 하나밖에 없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1번은 맞죠. 자, 2번을 봤더니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대요. 그 소유자를. 그래서 봤더니 주택인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답니다. 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은요. 소유자가 몇 명? 2명.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맞죠. 문제는 그 2명에게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균등하게 안분 계산해서가 아니죠. 무슨 비율로 나누어서?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이렇게 가셔야죠.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자, 우리 매수계약자가 나오려면 전제 조건 2개가 필요하죠. 국가 등이 나와야 되고 무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국가 나왔고 유상 나왔네. 유상 나오면 안 되죠. 무상이 나왔어야죠. 무상. 국가로부터 연부로 취득을 했는데 그 연부 기간 중에 사용료가 무상일 때만 매수계약자. 그 외에는 매도계약자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봤더니요. 종중을 납세무자로 본대요. 종중을. 그래서 종중이 누구인지를 봤더니 사실상 종중재산이래요. 아, 종중은 사실상 소유자구나. 근데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신고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신고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소유자를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중이 아니라 누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물을 져야죠.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있으면 공부상 소유자. 그런 말이 없으면 사실상 소유자. 자, 5번 보죠. 공유자 중 1인을 납세무자로 본대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일 때는 지분권자가 나왔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몇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그 단서들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단서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나올 때는 자, 신고하지 않았다. 이 단서가 붙으면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요? 공부상 소유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귀속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럼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요? 사용자가 나와야 돼요. 국가, 무상이 나왔다.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요? 매수 계약자가 나와야죠. 이러한 단서 조항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6번 보죠. 납세무자가 아닌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아닌 자. 자, 기억번 보죠. 매도인이래요. 근데 언제 잔금을 치렀대요? 6월 10일에 잔금을 수령한 매도인이래요. 우리는 어느 시점으로 판단합니까? 6월 1일로 따집니다. 그러면 6월 1일에는 매도자 거예요? 매수자 거예요? 6월 1일에는. 자, 6월 10일 날 잔금을 수령을 했대요. 6월 10일 날. 그죠? 자, 6월 10일 날 잔금을 수령을 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6월 1일에는 누구 재산이에요? 매도자 재산이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뭐가 돼요? 납세무자가 맞죠. 매도자는 납세무자 맞습니다. 자, 니은번 보죠. 니은번에 봤더니 무슨 재산이에요? 신탁재산이에요. 그러면 신탁재산이면 누가 납세무자예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죠. 올해부터는. 수탁자는 당연히 물적 납세무, 위탁자가 납체납을 했을 때 물적 납세무를 지는 것이고요. 물적 납세무를.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을 보니까 받은 자가 납세무자래요. 받은 자가. 아시겠나요? 자, 받은 자면은 다른 말로 해서 누굽니까? 매수계약자죠? 자,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되려면 전제조건 국가 등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자가 나와야 돼요? 무상자가 나와야 돼요. 자, 국가 나왔고 무상자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납세무자가 맞죠. 자, 그 다음에 니을번에 봤더니요. 종전 소유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가 나왔어요? 채비지가 나왔죠. 채비지면은 종전 소유자가 아니죠. 누가 납세무자예요? 사업 시행자가 납세무자가 되겠죠. 사업 시행자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납세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납세무자가 아닌 사람 니은번하고 니을번이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1번 보죠. 1번 봤더니 매수계약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대요. 자, 항상 끝까지 봐야 된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납부할 의무가. 누구는? 매수계약자는. 자, 우리가 매수계약자가 나오려면 단서조항이 국가, 무상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봤더니 무상은 나왔는데 국가가 안 나왔네요. 그러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매수계약자가 아닌 누가? 매도계약자가 납세물을 지는 거예요. 매도계약자가. 그러면 매도계약자가 납세물을 진다는 이야기는 매수계약자는 납세무가 없다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죠. 그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연부로 취득하는 거 있잖아요. 연부라는 말은 할부로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할부로. 그러면 할부 기간 중에는 매도자 재산이에요? 매수자 재산이에요? 자, 이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잠깐 넘어와 볼게요.
우리가 연부로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자, 보통 연부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연부 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1회 연부금 주고 2회 연부금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지막 가서 잔금을 치를 거예요. 잔금을.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취득세는 언제 내느냐면은 매회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냅니다. 왜? 빨리 걷고 싶으니까. 근데 실제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냐라는 거예요. 실제 소유권은. 당연히 소유권은 언제 넘어가느냐면 잔금 치러야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러면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누구 재산이라는 거예요? 매도자 재산이라는 거죠. 매도자 재산. 근데 연부로 거래를 했다라는 이야기는요, 언제부터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계약하면서부터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죠. 누가? 매수자가. 그래서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누가 납세물을 져야 되느냐면 매도자가 납세물을 져야 되느냐 매수자가 납세물을 져야 되느냐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얘가 납세물을 져야 돼.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납세물을 지우는 경우는 요 소유자가 누구였을 때 국가고 국가로부터 내가 사는데 내가 국가에게 사용료도 안 주고 사용할 때예요. 그러면은 나는 세금도 안 내고 사용료도 안 내고 너무 공짜로 쓰니까 그때는 나한테 부과하겠다 이야기예요. 매수자한테. 근데 그게 국가가 아니라면 법인이거나 일반 개인이라면 정상적으로 얘한테 부과해요. 얘한테 부과하면서 네 돈으로 내던가 아니면은 네가 얘한테 받아서 내던가 그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계약자가 나오려면 반드시 국가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무상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만 매수계약자고 만약에 국가가 아니거나 유상일 때는 정상적으로 매도계약자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매수계약자는 납세의무가 없대요. 그래서 봤더니 국가 무상 중에서 국가가 빠졌네요. 그러면 매수계약자는 납세의무가 없다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잘 확인하시고. 두 번째. 자, 납세의무자는 을이래요. 그래서 을이 누구인지를 봤더니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한 후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자, 갑이 을에게 매도를 했대요. 그러면 6월 1일 시점에는 누구 거예요? 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을 건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여전히 등기부상으로는 갑으로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갑은 뭐가 되는 거고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거고 을은요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부상 소유자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다르다면 누가 납세의무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죠. 단 뭐 하지 않았으면 신고하지 않았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데 보니까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죠. 그러니까 원칙은 누가 납세의무자냐면 사실상 소유자인 을이 납세의무자지만 만약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공부상 소유자인 갑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는 신고 여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바뀐다라는 거죠. 신고 여부에 따라서. 아셨죠?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3번을 봤더니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그럼 고민하지 마세요. 연대 납세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내용을 보니까 상속입니다. 여러분들 상속받으면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예요. 단 6월 1일까지 등기도 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야죠. 근데 등기 이행 여부나 사실상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6월 1일까지 등기도 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않았을 때만 주된 상속자로 가는 거다. 자, 확인하시고.
자, 4번을 보죠. 4번을 봤더니 납세음자는 누구래요? 갑이래요. 그래서 갑이 누구인지를 봤더니 등기부상 소유자네요. 아, 갑은 공부상 소유자구나. 근데 보니까 사실상 종중 소유래요. 그러면 종중이 사실상이네요. 그러면 공부상하고 사실상하고 다르면 누가 납세무자? 사실상. 근데 이 사실을 뭐 하지 않았으면, 신고하지 않았으면 공부상. 근데 봤더니요, 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얘가 납세물을 지면 안 되죠. 종중이 납세물을 지었죠. 종중이. 아셨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요, 사용자를 납세무자로 한대요. 우리 사용자가 나오려면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대요. 그때는 사용자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지만 요건 꼭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쪽으로 볼게요. 자, 우리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문제는 이 시점에 소유자와 사용자가 있는데 보통은 소유자와 사용자가 동일 인물이겠죠. 근데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 임대차. 그러니까 보통 임대차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하고 임차인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누가 납세물을 져야 돼요? 재산세는 이 사람이 지는 거예요. 당연히. 다시 소유자는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게 같겠죠? 근데 다를 수가 있다고요. 다를 수가. 어떤 경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됐을 때. 거래는 끝났습니다. 근데 등기 이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으로는 매도자 재산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매수자 재산이잖아요. 이럴 때 누가 납세물을 지느냐라고 물어보면 원칙은 이 사람이 납세물을 진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르다.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르다. 그래도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다만 이 사람을 모른다면 그때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할 것이냐. 예로 하던가 해 이야기예요. 그때 공부상 소유자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뭐하지 않았다라는 단서가 붙어야 돼요.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단서가 붙어야 되고 사용자로 가려면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단서가 붙었을 때예요. 요거 꼭 구분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상속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취득세 납세무자는 누가 납세무자예요? 상속인 각자죠. 각자. 근데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라고요. 사실상 소유자. 단 6월 1일까지 뭐하지 않고 등기도 하지 아니하고 뭣도 하지 않아서 신고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모른다면 그때 가서는 누가 납세무자인 거예요? 주된 상속인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라는 말은 어디에서 쓰는 표현? 취득세에서. 주된이라는 말은 재산세에서. 그것도 무슨 단서가 붙었을 때?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요 단서가 붙었을 때만. 요거 정확히 구분을 좀 해주시라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납세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봤더니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대요. 자, 공부상 소유자가 나오려면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신고하지 아니하여. 1번은 맞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단어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2번을 봤더니 주된 상속자를 납세무자로 한대요. 그러려면 무슨 단서가 있어야 되느냐? 등기 안 하고 신고 안 했다. 요 두 개가 다 나와야 돼요. 2번도 맞죠?
3번을 봤더니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할 의무가 있대요.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똑같이 공부상 소유자가 나오려면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나와야 되는데 귀속이 분명하지 않대요.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나왔어야죠.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을 봤더니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대요. 신탁재산은 맞죠? 올해부터는 신탁은 위탁자예요. 자, 그래서 5번 지문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탁자는 납세의무가 없느냐? 없습니다. 수탁자는 납세의무가 없는데 딱 하나, 어떤 경우냐면 위탁자가 체납을 했어요. 체납을 했는데 위탁자 재산을 싹 털었어요. 털었는데도 미치지 못할 때예요. 그 금액에, 징수할 금액에, 즉 부족할 때는 자, 위탁자가 체납을 했으니까 위탁자 재산 싹 몰수해. 그거 다 매각해. 이거 다 매각했는데도 부족합니다. 그래? 야, 신탁회사 전화해봐. 니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얘거 재산 있지? 그거 내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만 어떤 경우냐? 위탁자가 뭐 했을 때만, 체납했을 때만 수탁자는 누구 재산으로? 그 위탁자 재산으로, 즉 신탁 재산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걸 무슨 납세의무라고 하느냐면 물적 납세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으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물적 납세의무다. 아셨죠?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죠.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주택으로 본대요. 50% 이상이면 이 말이 나오려면 1,9가 나와야죠. 맞죠? 자, 2번에 봤더니요.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판단한데 부가하래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틀렸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으로 가야죠.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공부상으로 가는 거고. 3번을 보죠. 신고한가액으로 간대요. 재산세에서 신고한가액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죠. 재산세는 신고제도가 아니니까. 4번에 봤더니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대요. 택도 없는 소리죠. 취득가격은 취득세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죠. 5번에 갔더니 자, 과세표준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과세표준을 물어보게 되면 무조건 무엇부터 확인해야 되느냐면 자, 숫자 나오면 숫자부터 보시고 숫자가 없으면 물건부터 보세요. 봤더니 70이 나왔습니다. 우리 재산세 계산할 때 70%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토지 건축물이죠. 근데 물건이 주택입니다. 주택은 70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3, 4, 5번이 재산세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재산세 과세표준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하고는 달리 너무 간단해요. 무조건 시가표준 얘기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60%, 70%로 곱한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없으면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두 가지만. 시가표준액 외에 다른 말이 나오면 다 틀린다. 무슨 말? 신고한가액이 나온다거나 사실상 취득가격이 나왔다? 이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재산세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나 70%라는 단어가 꼭 붙어야 된다. 없으면 틀리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를 볼까요?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도 과세표준에 대한 부분은 어지간하면 다 풀 수가 있어요. 자, 재산세 과세표준을 물어봤습니다. 과세표준을 물어봤으니까 보죠. 1번 보니까요. 70이 나왔네요. 70이 나오려면 건축물이 나와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시가표준액이 주어졌는지 봐야죠. 봤더니 법인장부가 나왔네요. 틀렸죠. 자, 2번 보죠. 80이 나왔네요. 그냥 틀렸죠. 재산세에서 80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참고로 선박은요. 그냥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거죠. 3번을 보죠. 숫자 없으니까 물건 보겠습니다. 물건이 토지입니다. 토지면은 뒤에요. 7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야 됐는데 안 나왔으니까 틀렸죠. 이렇게 가셔야죠. 공시지가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공시지가로 한다가 아니라 공시지가의 7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어야죠. 4번 보죠. 60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60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주택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숫자하고 물건하고 맞췄으니까 마지막 시가 표준액이 주어졌는지 보죠. 주어졌네요. 4번이 맞는 이야기죠. 5번을 보죠. 숫자 없습니다. 숫자 없으니까 물건 보죠. 물건이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70%를 곱한다라는 말이 나왔어야죠. 안 나왔으니까 틀렸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은 되게 단순한 게 숫자 보이면 숫자부터 보세요. 숫자 안 보이면 무조건 물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숫자하고 물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시가 표준액이 주어졌는지 다른 게 주어졌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풀 때 굉장히 수월해져요. 자, 그래서 이번 4회차 여러분들 평가단 문제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몇 개 맞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몇 개 틀렸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개 맞았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는 문제인데 틀렸다가 문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놓치고 갔는지를 꼭 체크를 하시라고요. 나만의 방식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셔서 그 정리 노트를 들고 다니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정리한 게 이 세상에서 최고 요약집입니다. 그게 내 방식이니까. 남들이 요약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요약하고 내가 스스로 비교 정리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다음 회차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 메가랜드